오늘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후반기 정기국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역사인식 관련 질의에 대해서 모호한 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기준 국회 제출 시한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여전히 농어촌 지역구와 비례대표 조율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별 쟁점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지 상세히 짚어봅니다. 정치권에서 선거구 획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가진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사표를 줄이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대정부 질문 첫날의 쟁점은 단연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이었는데요. 황교안 국무총리의 역사관에 대해서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안은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상임위 대부분이 국정감사를 끝마친 만큼 후반기 정기국회가 본격화한 셈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 여당이 강력 추진 중인 노동개혁 그리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집중 질문했습니다.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었기에 황우여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이 식민사관 합리화를 위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 편향되고 왜곡된 현 교과서 체제를 바로잡자는 취지라며 그런 시도가 있다면 제가 막겠다고 답했습니다. 황 총리는 이어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으로 일부 교과서가 북한의 주체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6.25의 책임이 북한뿐 아니라 남한에도 있는 것처럼 서술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선 황 총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지금 정부의 주장대로 수십만 수백만의 학생들이 그런 책을 읽었다고 한다면 황우여 장관을 포함해서 90장을 갖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방치해야 되는 겁니까? 국가보안법은 여러 적용을 위한 조건들이 필요하고 지금 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오해와 곡해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과서 개편,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또한 브리핑을 내고 황 총리가 근거로 든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제발 해당 교과서를 읽어보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교과서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두산동화 등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분명히 어떻게 기술하고 있냐 하면 주체 사상은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분명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고요. 황 총리의 이중적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역사 왜곡, 친일 미화를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5.16에 대한 질문엔 답을 회피한 겁니다. 만약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진다면 5.16 군사 정변이라고 해야 할까요? 5.16 군사 혁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교과서에는 지필진을 다양하게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에 맞는 그런 표현들을 역사적인 검토를 통해서 바로 우리 황 총리 같은 분 때문에 국정교사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황 총리는 또한 올해가 건국 67주년인지 광복 70주년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리진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친일과 종북을 동시에 청산하고 극복하는 교과서가 돼야 한다며 정부의 국정화 강행을 두둔했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없는 성공 신화를 일궈낸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독립과 건국을 일궈낸 건국의 아버지들, 그리고 공산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위대한 지도자들을 모략하거나 격하해서도 안 됩니다. 한편 오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임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 교육은 결코 정쟁이나 이념 대립에 의해 국민들을 가르고 학생들을 나눠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오늘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던 획정 기준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거구 획정의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는데요.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선거구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예견된 일이라는 분석입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무엇인지 성지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조정입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규모를 축소하자고 주장합니다.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고 지역구 의원을 늘리자는 입장입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지역구 의원은 260명, 비례대표 의원은 40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지난 7월 30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지역구 의원들도 전문성을 갖춘 이가 많아 비례대표를 늘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비례대표 축소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제 확대를 반대하기 위해 색깔론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난 7월 기자들에게 급진 좌파 세력들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용해 국회에 대거 등원하면 또 다른 전국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 일부에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거나 지역구 의석을 줄이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지역주의 해소와 사표 방지 효과를 내세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2천만 유권자 시대에 1,000만의 사표가 발생하는 건 국민 주권주의 파탄이라며 그나마 비례대표가 사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거대 정당이 기존의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 선거제도에서 가장 혜택을 보고 있는 당은 새누리당이라며 불공정한 것을 공정하게 바꾸는 게 정치권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획정기준 제출 시한을 어긴 선거구 획정위원회. 오늘 기준안 대신에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획정위원 간의 의견 불일치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건데요. 연이은 파행의 원인은 무엇인지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김재년 획정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대국민 사과 어떤 말을 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떠한 상황에서든 합리적 안을 도출해야 할 획정위원회가 위원 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비록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법정 대안을 지키지 못하였지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 주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예, 결국 공은 정치권으로 다시 넘어갔고요. 그런데 애초에 획정위가 제 역할을 못할 거다 이런 추측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네, 방금 김대년 위원장의 말은 점잖지만 단호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권이 당신들이 할 일 미루지 말고 빨리 해라 라는 일종의 시위입니다. 그다음에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중요한 국가 일을 다루는 한시적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뭐 사과하는 당연히 하겠지만 사과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니까 당신들 똑바로 알으라는 그런 거고요. 한 두 가지 점 때문에 애초부터 진통은 예상돼 왔는데 마감 시한을 못 지켰죠. 그러니까 답안지를 써서 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답안지 걷어가는데 백지 상태예요. 이 상태로 채점하면 0점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우선 첫째, 여야가 어려운 것은 다 획정위에 떠넘겼어요.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욕을 먹을 것 같은 거 비겁했죠. 그런데 여지껏은 국회 안에 선거구 획정위를 뒀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중앙선관위 산하로 두되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다. 힘까지 부여하고 명분도 줬는데 실제로는 손을 꽁꽁 묶어버린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자라고 그냥 여야가 합의를 진작했어요. 여야가 이번 건에 관해서 합의한 유일한 게 이겁니다. 300명으로 하자. 핑계는 전체 정수만요. 핑계는 늘리면 국민들이 싫어한다. 하는 일도 없이 쌈박질만 하고 이것저것 특권은 많고 돈도 상당히 많이 쓰던데 못된 짓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 마당에 무슨 염치로 의원 수를 늘리겠다는 거야. 이런 의견이 많다 그러면서 그냥 묶어버렸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국회의원 총 300명을 유지하는 데 드는 금액은 딱 묶거나 좀 더 낮추되 숫자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제대로 과학적으로 물어본 바 없거든요. 사실 처리해야 될 안건이나 예산은 상당히 많아졌는데 의원 수는 그대로 있어서 오히려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았거든요. 항상 이현령, 비현령이에요. 어떨 때 가면 사회는 점점 복잡화, 세분화, 다양화돼 가는데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외국은 인구 몇만 명당 하나인데 우리는 어쩔 땐 또 적다고 막 합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안 되겠으니까 그냥 300명으로 딱 묶어서 하기로 하고 그것도 1당과 2당이 그냥 폭력적 합의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이해관계가 맞았죠. 그렇게 해서 넘겨버렸고 넘기면서 좋아요. 의원 정수는 그렇다고 칩시다. 넘기면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구체 기준 대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강 한다는 뜻이 아니라 대강, 큰 요목 1원칙 뭐 2원칙 뭐 이걸 딱딱 정해서 획정위에 줘야 획정위가 헌재의 정신에 맞게 하한선과 상한선과 평균점을 정하고 1대2 비율로 그것은 표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보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 취지는 참 좋죠. 당연히 가야 하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는데 아무런 구체 기준 없이 그냥 줘버렸어요. 그런데 이 획정위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당과 야당이 추천하는 4사람씩 그러니까 각각 여와 야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4사람씩 동수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의견이 4대4로 맞서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위원장에게 캐스팅 보트 권한, 즉 동수일 때 위원장이 어느 쪽에 표를 던짐으로써 그것을 결정하게 하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위원장은 그냥 국회와의 교섭 및 회의 진행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야로부터 추천받은 사인이 각자 여와 야 자기를 추천한 측의 사인이나 이해관계에 귀를 쫑긋하고 있다가 오는 마치 야구선수가 감독 사인대로 움직이듯이 하다 보니까 계속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46석에서 249석 사이에서 정하자라고 한 게 지난달 19일입니다. 그로부터 지금 3주가 훨씬 넘었는데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 채로 회의를 9번을 했건만 늘 무산되고 말았어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뭐라고 할 사항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획정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 동수로 구성이 돼 있고 위원장은 캐스팅 보트도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대리인들끼리 평행선만 유지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파행이 됐는데 말로만 중립적 기구를 만들었다고 했지 새누리당과 새정년이
대리 선수들을 내세워서 다른 곳에서 다시 또 입씨름, 팔씨름만 했던 건데 4명 대 4명일 경우에 어느 한쪽 두 사람이 이쪽 편을 들면, 즉 6표를 획득하지 않으면 통과를 못 시키거든요. 근데 그건 도저히 애초부터 무망한, 바랄 수 없는 결과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농어촌 지역구를 어떻게 할 거냐, 비례대표는 늘릴 거냐, 줄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정이 안 되면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게 최대의 쟁점이에요. 2가지. 권역별 비례대표, 아마 이제 하도 많이 들으셔서 공부가 좀 되셨을 텐데, 전국을 5개 또는 6개의 큰 중대 권역으로 나눠서 거기에서 표를 얻은 정당의 후보 중에 이제 지역구 당연히 탈락한 사람도 있겠지만 비례대표 순번을 매겨놓고 이를테면 20%를 얻은 정당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배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표가 되지 않게, 지금은 all or nothing이니까 한 표라도 많이 얻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떨어진 사람이 얻었던 표는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를 얻은 정당이 의석에서는 50%를 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건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 거예요.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의 문제에서. 지역감정이라는 망령을 없애는데도 권역별 비례대표는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겁니다. 가장 교과서적인 것은 독일이 채택하고 있는 정당명부 비례대표라는 건데, 거기까지 한 번에 가기 힘들다면 중앙선관위도 제안했다시피 권역별 비례대표는 할 만한 것이고요. 그걸 포함해서 비례대표를 몇 명으로 할 거냐. 현재 300명인데요, 국회의원이. 그중에 지역구는 246석입니다. 그러면 54석이 비례대표 아니겠어요? 현행 54석이죠. 그렇죠. 이 54석 이 비례대표를 권역별 비례대표로 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전에 뉴스 리포트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자, 이 54표라도.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지역구에서 몇 석을 얻었느냐에 따라서 그 의석 배율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의 비례성이 여전히 반영이 안 되는 구조인 거죠. 지역구에서 한 석이라도 얻은 사람이 비례대표 더 많이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익빈 부익부란 말이 꼭 떨어지진 않지만 심화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사실 고치자는 거대 정당에 거고. 유리한 제도인 건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됐죠. 시뮬레인에서 다 나왔잖아요. 뭐 영남 지방에서 새누리당은 제대로 얻어야 할 것보다 지금 17석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나왔고, 17석 빼면은 과반이 깨지는 거 숫자 아닙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농어촌 의석수 문제는 아시다시피 1대3을 인구 비례 1대2로 바꾸자고 하니 농촌 계속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서너 개 군을 합쳐서 겨우 인구 하한선 14만, 13만 몇천 명을 맞췄는데 이제는 계속 더 줄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대여섯, 심지어는 7개 군을 합쳐야 겨우 하한선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2명 뽑던 지역구에서 1명으로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건 물론 인구 비례로만 따지게 냉정하게 하자면 줄어야 하지만 너무 광역이 돼 있고 생활권이 달라져 버린 문제가 있습니다. 7개 군이면 말이 그렇지, 서울 출신이라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시골에 가보면 군 하나가 굉장히 큰데 7개 군이면 생활권이 달라져요. 문화가 완전히 다르고, 그것을 한 사람이 한 정치 한 정서로 대변한다? 그건 애초부터 무리가 있긴 해요. 그럼 결국 의원 전체 정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그렇습니다.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을 수가 필요하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저러하고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그리고 현재의 체제로 가면은 내 밥그릇을 지키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으니까 의원 수는 손대지 않는다라고 300명만 딱 정하고 넘겨버린 거죠. 거기서부터 비극은 시작이 됐고요. 농어촌 의석수를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든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이제 뭐 몇 가지 아이디어를 냈어요. 뭐 예외도 만들고 해봤는데 영남 지역에서는 한 3석이 줄어들고 호남 지역에서는 5석이 줄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텃밭이 영남을 텃밭으로 하는 것은 새누리당 아닙니까? 호남 지역은 두말할 필요 없이 제1야당인데 안 그래도 영남 지역의 의석이 훨씬 큰데 여기선 줄어드는 건 3석밖에 줄지 않고 호남은 무려 5석이나 줄고, 그럼 누구 입이 뾰죽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4년마다 농어촌 출신 의원들은 요때쯤 되면 자기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농어촌 당이라는 걸 일시적으로 만듭니다.
예. 농어촌 당수는 따로 없어도 우리끼리 뭉쳐야 한다. 안 그러면 우리 의석 날아가니까. 그래서 여야 구분 없이 뭉쳐가지고 사생결단으로 막 대들죠. 그거 잘 무시 못해요. 더군다나 김무성 대표가 은근히 거기에 힘을 실어주니까 거기엔 여러 가지 정치적 노림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타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획정위에다 맡겨다가는 백날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정치권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 타결을 해서 짜줘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하자. 비례대표는 몇 석을 늘리자 또는 줄이자 또는 이대로 가되 비례대표를 뽑는 방법은 이번부터는 이렇게 하자. 농어촌 의석도 양당 문제도 있고 지역감정 문제도 있고 하니 여기는 줄이고 여기는 이렇게 하자. 이걸 해주지 않는 한 획정위는 할래야 할 수단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의원 정수는 여야가 합의를 한 게 300석 정도인데 지금 새누리당은 오히려 비례대표를 더 줄이자라는 거죠.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현재 246석인 지역구를 14석 늘려서 260으로 만들고 비례대표는 그만큼 14석이나 대폭 줄이자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야욕에 가깝다고 봅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내심 목표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치통을 심하게 앓고 있잖아요. 박근혜 정부 출범한 이후로 3년 가까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제대로 국회가 잘 안 되니까 국회 선진화법은 의석의 3분의 2, 60%를 획득해버리면 야당 눈치 안 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300석에 60%면 180석 아니겠어요? 180석 얻자가 목표예요. 그러다 보면 지역구를 좀 더 늘려서 자기들 강세 지역에서 인구 밀집 지역에 세분 쪼개지니까 그렇게 하자는 건데 그렇게 되기 힘들 것 같고 그건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보고요.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라는 게 대의건만 이번에 어떻게 무참히 짓밟혀진 거고 최근에 제1야당에서 1%인 3석만 늘리자. 현재 300명인데 303석으로 늘리고 늘어난 3석을 농어촌 지역에 주면 농어촌 지역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충분히 3석 정도 늘어가는 것은 큰 문제 없다고 1%니까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새누리당이 대단히 미온적이에요. 그 정도라도 해서 비례대표는 최소한 지금 선을 유지하거나 한 석쯤 늘려주고 가는 방안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되 이건 우리 정치사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거고 상징적인 겁니다. 그렇되 한 2석 정도는 줄이자. 그 정도라면 저는 받아들여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 비례대표 현재 54석인데 한 2석, 52석으로 줄이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비례대표에 확실히 배분한다. 그렇게 하면 표의 비례성과 표심이 의석으로 반영되는 비율을 훨씬 높임으로써 한국 정치는 진일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 선에서 타결을 해낸다면 새정치연합으로서는 굉장히 큰 승리라고 할 수 있고요. 권역별 비례대표를 여당이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영남 지역에서의 그동안 잘못 누려왔던 플러스 알파가 깨지는 거 이게 못내 싫은 거고 또 하나는 소수나 진보적인 그래서 전체 나라 전체로 보면은 10%에 육박하는 표를 얻지만 의석은 하나도 못 얻는 정당이 일테면 진보계열 정당이라거나 이런 데서 의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지지난번 때 통합진보당이 우리한테 명확히 그걸 보여준 바가 있고요. 그걸 지금 내심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60% 얻겠다는 그 야욕에 가까운 큰 정치적 목표 누구든 세울 수는 있어요. 그게 위협받기 때문에 지금 자꾸 힘을 바탕으로 몽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은 11월 13일까지는 무조건 해야 돼요. 최종 확정 시한이죠. 국회 통과가 11월 13일입니다. 획정위는 어쨌거나 이렇게 못하고 넘어왔는데 11월 13일까지는 무조건 본회의를 통과해야지 만약에 그때 안 되면 내년 4월 20며칠로 예정된 총선을 치를 수 없어요. 연동해서 바뀌게 되니까 이거야말로 초유의 사태고 아마 그 전에 벼락치기 한 공부학생들 특징처럼 또 밤샘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어내긴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권역별 비례대표니 이런 의미 있는 논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고 또다시 1, 2당이 자기 이해가 크게 손상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의 좋고 매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될까? 이걸 가장 염려하는 거죠. 지금 내년 총선이라고는 하는데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 빠듯한 시간 동안에 국민 권익을 좀 우선해서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말씀인데 좀 예. 맥이 풀리기도 합니다. 국민 권익 결정적일 때는 생각 안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총선 때마다 약 50%의 표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버려진다고 하죠. 현행 선거제도의 단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시민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다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제출 시한인 오늘 비례대표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25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5 정치개혁 시민연대는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행 선거제도가 투표의 절반 가까이를 사표로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소선거구제 또는 승자 독식 대표제도는 대표성의 정의에 현저히 반합니다. 무엇보다도 너무 많은 표들이, 즉 패자에게 준 표들은 예외 없이 대표되지 못하는 사표로 바뀝니다. 실제로 역대 총선에서 사표 비율은 17대가 50%, 18대가 47%, 19대가 46%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투표 수의 반 가까이 됩니다. 본인의 표가 사표가 될 것임을 의식해 본의와는 다르게 투표를 하는 사표 심리까지 고려하면 실제 투표 결과보다 더 큰 왜곡이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표 심리가 많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아예 투표장에 가는 것을 포기해버려서 기권을 하게끔 만든다는 그런 또 문제가 또 있어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를 해봤자 내 표는 죽은 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투표장 자체를 아예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왜곡은 수치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벌어지는 것이 이 선거 제도입니다. 사표가 많다 보니 정당이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19대 국회를 살펴보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두 정당은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수를 확보합니다. 반면 다른 소수 정당들은 실제 득표율보다 훨씬 적은 의석수를 가졌습니다.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고 군소 정당에게 불리한 소선구제의 맹점입니다. 정치개혁 시민연대가 주장하는 대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을 토대로 의석을 배분하고 지역 당선자와 비례대표를 차례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사표가 줄어듭니다. 비례대표 확대 역시 선거의 민주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비례대표가 확대되면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활성화시켜 지금보다 다양한 국회의원 구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오늘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해 결국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달린 법을 바꿔야 되는데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게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하게 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무력화시킨 거기 때문에 기득권의 저항 때문에 계획이 좌초됐다. 기득권의 저항 때문에 계획이 실패했다. 이런 사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김대년 위원장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에 획정위원 간 의견 합치를 보지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어제 경기도 고양시 화정역 앞에서 배포된 한 시민의 글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글의 일부를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사는 공유된 기억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국정화는 한마디로 공유된 기억을 그들의 입맛대로 재편, 배치하고 국가의 시각으로 국민을 세뇌시키는 기억 파괴 공작입니다. 지금 국가가 역사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밑바탕에는 국민을 지도의 대상으로 보는 오만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운운하는 국가의 주도하에 4.4.5입이라는 3.15 부정선거, 부마항쟁, 군부독재, 80년대 광주 학살 등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역사 국정교과서는 다시 아이들을 역사에서 멀어지게 하는 바보 만들기의 시도입니다. 국정교과서는 우리 시민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초헌법적으로 파괴하는 도전행위며 위법행위입니다. 고양시민으로 알려진 글쓴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교과서를 두고 국론분열 말라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시민의 목소리는 어떻게 닿을까요? 국민을 일부러 매도하며 꾸짖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통치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